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수도권 전철역 전체 7위의 이용객을 자랑하는 서울 관악구의 신림역입니다. 이 근방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해가며 늘 사람들로 붐볐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방문하던 이곳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한 것은 2023년 7월 21일. 아직 그날의 충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해온 제보자분이 계십니다. 네, 저는 그때 수업을 마치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강남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신림에서 환승을 해서 2호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561번 버스를 타고 신림에서 내렸어요. 지금 지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라는 곳에서 버스를 내렸고요. 거기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걸어가는 길에서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네. 그 거리가 꽤 짧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사건이 벌어진 골목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고작 몇 발자국. 그녀가 목격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바로 근처에서 그 남자분의 비명이 들렸어요. 비명이 이런 식으로 들리길래 저는 거기 학생들이 많은 곳이라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고 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완전 가까이 갔을 때 그 트럭이 보였는데 트럭 밑에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사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트럭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고 보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바닥 쪽에 가까이 낮은 자세로 큰 동작으로 빠르게 이렇게 휘두르면서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피 웅덩이가 커다랗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어떤 큰 사건인 걸 알게 돼서 그 주변을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조용했어요. 거기 좀 붐비는 편이었는데. 처음 제보자는 누군가 장난치듯 다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보자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서 제가 장난인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뛰는 포지션,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흥분을 해서 몸이 막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어른을 보고 나서도 그 가해자가 너무 이렇게 펄쩍펄쩍 뛰니까. 그 혹시 펄쩍펄쩍 네. 뛰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네. 공격을 가할 때 자리를 이동하면서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약간 뭔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공격을 할 때 하는 행동이었나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펄쩍펄쩍 뛸 때 왜 그런지. 그 찌르는 동작을 봤을 때도 가만히 찌르는 게 아니고 흥분한 채로 동작이 큼직큼직해서 동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보였고요.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느껴진 범인. 그 모습이 마치 탈춤처럼 보였다라고 당시의 기억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아주 기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갈 때도 게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동을 했어요. 계속 뛰면서 되게 특이하게 뛰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렇게 멀리 개구리처럼 멀리 이렇게. 일말의 죄책감 또한 느껴지지 않는 살인귀의 모습. 그녀가 목격한 사건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신림 묻지마 연속 살상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의 신상은 올해 나이 33세,
키 약 163cm, 이름 외자로 조선입니다. 김원 사건 파일 신상 공개, 신림 과잉 살상 살인마 조선의 비밀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스포츠센터 앞에 경찰 인력이 배치됩니다. 온몸에 혈흔이 묻은 채 흉기를 쥐고 걸터 앉아있는 남성. 경찰이 칼을 버리라 말하지만 어떤 반응도 없던 이 남성은 경찰이 재차 경고를 하자 그제서야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곤 현행범으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2시 7분부터 13분까지 불과 6분 만에 4명을 흉기로 공격한 33세 이름 조선이었습니다. 최초 택시를 타고 현장 근처에 도착한 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약 80m 떨어진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약 13회 정도 찔러 살해하고 인근 골목을 칼을 숨긴 채 이동하며 지나가던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 뒤에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무려 3명을 더 공격, 1명의 살인 피해자, 3명의 살인 미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총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죠. 첫 범행부터 검거까지 6분. 그런데 조선의 행동에는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왜 그는 도망가지 않고 현장 근처를 배회하다 순순히 검거가 된 걸까요? 이는 검거 당시 목격자들이 들었던 조선의 말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게 산 건 맞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욕을 하며 그래서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름 돋는 말입니다. 연속적으로 끔찍한 살상을 일으킨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며 한 말, 범행 이유를 간접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안 돼서라는 이상한 말을 뱉은 겁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말이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하기 위해,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시위처럼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조선.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걸 내포하는 의미로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반사회적 성향, 바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은 절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검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6분이지만 첫 번째 피해자부터 네 번째 피해자까지 공격한 시간은 불과 3, 4분 남짓입니다. 치명상인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린 조선.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공격하겠다라는 과잉살상 행위를 띠고 있었지요. 그럼 검거 직후 조선은 자신의 범행 동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최초 경찰 진술에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러 온 신림역에 사람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선 조선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라는 이상한 또 모습을 보입니다. 또 범행 당일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질책을 들은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지속적인 번복을 하고 있었죠. 또 충격적인 말도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른 건 기억을 하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굴 공격했는지 기억나지도 않는다. 바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마약류 펜타닐을 복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물론 경찰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본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모발 채취 및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상태지요. 그럼 조선은 왜 이렇게 번복되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그 동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범행 동기를 감추고자 다른 말들로 둘러대다 보니 분노였다, 불만이었다, 질책 때문이었다, 마약 때문이었다 등등 어떤 다른 탓을 하고자 했다라는 모습이죠. 아마도 진정한 범행 동기를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분노, 열등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 일종의 묻지마 범죄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는 대부분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힘의 우위에 있는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삼는데 조선의 경우엔 자신보다 키가 크고 비슷한 나이 또래 남성들만 공격했다라는 점입니다. 앞선 제보자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보면 마치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게임 캐릭터처럼 도망이 아니라 다음 대상을 노리며 찾듯이 펄쩍펄쩍 뛰며 움직였다라는 말. 어쩌면 자신의 또래 남성에 대한 강한 열등의식을 갖고 타겟으로 노린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 경찰 또한 일반인과 다른 패턴으로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여럿 발견되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바로 PCLR 검사를 시작하죠. 근데 이때도 그의 성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엔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조선이 이내 검사 당일이었던 25일 오후 1시 30분경 나 자술서를 그냥 쓸게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무려 6시간을 기다렸지만 썼던 자술서 또한 제출을 거부하고 검사도 받지 않았죠. 뭐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조선. 그의 목적은 어쩌면 우발 범행 또는 심신미약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우발적인 걸까? 심신이 미약했던 걸까요? 평소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정확히는 이모와 함께 살았던 집과 서울 금천구의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전이었던 19일 밤 친구와 술자리에서 크게 다퉜다라는 제보가 있었죠. 당시 조선과 같이 일했던 친구가 금전관계 때문에 싸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건 당일이었던 21일 낮 12시 3분 인천의 집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시 59분경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 첫 번째 택시에서 돈을 안 내고 도망칩니다. 결국 당시 택시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특정을 할 수 없어 검거를 못했지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 들어간 조선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할머니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지요. 그리고 할머니 집을 나와 오후 1시 57분경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칩니다. 마트에서 계산도 안 한 바로 절도 범죄의 행위였죠. 그리고 바로 또 다시 택시를 타고 범죄 현장이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향합니다. 이때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신고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범행 당시 조선이 갖고 있던 칼은 하나였습니다. 확인 결과 나머지 칼 한 자루는 두 번째 탔던 택시, 바로 신림을 갔던 택시에 놓고 내린 것이라고 알려졌죠. 자, 그럼 이걸 우발적인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계획적인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할머니와 뭔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절도를 하고 그대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발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조선. 그런데요, 여기엔 한 가지 큰 맹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할머니 집에 있는 칼을 왜 가져가지 않고 굳이 절도라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집에 있는 칼이 무뎌서 범행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결국 현재 시간에선 증거 앞에서 조선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자백하게 됩니다. 바로 계획 살인이었죠. 자신의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스마트폰 및 PC를 전부 부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선.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켰다. 이 말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검색 데이터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꽤나 많은 내용들을 검색했고 알아봤고 형량부터 어떻게 이후에 만약 검거가 된다면 대처해야 하는지, 재판에서 어떻게 유리한지 전부 다 검색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래전부터 살인의 욕구를 느끼던 조선이 미리 흉기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계획한 뒤 실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계획 살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조선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가 자백했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끝까지 감추던 내용을 드디어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없어 경제적 무능에 대한 것, 인천의 이모집과 할머니 집을 왔다 갔다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봤던 것, 그리고 자신의 신체 조건, 바로 키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고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라는 자백이었죠.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선 한 가지 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심신미약을 노리진 않을까? 하지만 2018년도 1월부터 사건 발생 때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건 범행 당시에 매우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범행 당시에 적어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명확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요. 심신미약도 우발 범행도 주장할 순 없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하고 공부했던 것,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가명이 되는지 알 수 있었을까? 경험치일 가능성이 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조선에겐 전과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성인이 되어 있었던 전과 기록 총 3회, 전과 3범입니다. 그런데 확인하기 좀 어려운 소년부 송치 기록이 무려 14회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무렵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죠. 같은 대림중학교 출신이다 라고 언급을 한 제보자. 그런데요, 중학교 때 사고를 쳐서 대림중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도 아이들, 또래들을 때리고 다니고 굉장히 악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요. 소년부 송치에 대한 기록이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강제 전학을 당할 수준이라면 그가 저질렀던 범죄는 소년부에도 매우 끔찍하고 그리고 잔혹한 범죄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전과 3범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판결문을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한 전과였지요. 이때도 참 이상한 전과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조선은 2010년 1월 25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한 사람, A라는 사람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A가 조선의 발을 밟았다라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점에 B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은 갑자기 B를 A의 일행이라고 착각하고 B에게 시비를 겁니다. 참 이상한 문제였죠. 그리고 B의 일행이었던 C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조선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라고 얘기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1회 내리칩니다. 그냥 물어본 사람인데 머리를 내려친 거죠. 그리고 이걸 제재하고 있던 주점의 종업원이 다가오자 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오른팔 5cm 정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게 됩니다. 또 이 내용에 깜짝 놀란 또 다른 종업원이 오게 되자 500cc 맥주잔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최초 자신과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과는 어떠한 폭력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지인일 거야. 그런데 실제 지인 관계도 아니었고요. 함께였던 다른 사람을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들까지 공격을 한 전과입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선이었죠.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약식명령이라고 부르는 전과가 2회 더 있었는데요. 약식기소라는 건 검찰이 정식적인 재판 대신 서면, 문서심리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당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차량을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어받아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사기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범법 행위를 일삼았던 조선. 잘 생각을 해보면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 대부분 12세부터 18세 사이인데 이게 14회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단순하게 나눠보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기소가 됐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지요. 당연히 범죄는 진화합니다. 교정, 교화, 관리 시스템이 분명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인이 되어 범법 행위를 일삼았던 잔데 특별관리 및 재범시 형량을 더 높게 하는 내용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들만 발생됐지요. 그럼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조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발 범행, 심신미약 외에는 없습니다. 매우 끔찍한 내용들만 있으니 말이죠. 이러면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묻지마 살인 과거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 발생했던 금천구 고시원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30대 중국인 김씨가 같은 고시원 2명을 살해했는데 평소에 어떤 트러블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살해를 했습니다. 당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며 결국 인정되어 감경을 선고받아 징역 45년형이 나왔죠. 분명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입니다. 살인죄 총 5가지 유형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제5유형의 살인죄지요.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고 그 이상이면 사형까지도 가능한 죄입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을 주장한다면 유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사형제가 존재하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더 이상 교정, 교화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의 존엄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유족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서울신림 흉기난동의 피해자 유족은 조선에 대해 사형 선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사촌형이라 밝힌 김씨,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사형을 처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고인은 22세 남성으로 고3 때 암투명이던 모친이 세상을 일찍 떠났고 당시 중학생이던 동생을 돌보며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진학한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싼 원룸을 알아보겠다며 신림동 부동산을 방문했다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고 나오던 중 조선을 마주쳐 변을 당한 것이죠. 심폐소생술조차 받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마저 잃은 고인의 어린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이제 홀로 형을 떠나보냈죠.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며 조선을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말라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조선은 남들도 불행하길 바란다며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반성,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가명을 받고 또다시 사회에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요. 정말 이런 게 맞는 걸까요? 유족이 걱정하고 피해자가 걱정해야 되는 것, 과연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세 분의 피해자분이 어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나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 정말 이런 사건 발생했을 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인데, 그 남녀 성별 젠더 싸움이죠. 제가 얘기할 네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 여기서 조금 파생돼서 나온 것 같은데 대전제를 좀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 성별을 부과하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서 그랬다, 뭐래서 그랬다, 우리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서 속칭으로 어그로라고 그러죠. 관심 받고 싶어서 어그로 끌려고 이상한 글 싸지르는, 그러니까 진짜 밖에 나가서 그런 행동, 그런 말 절대 그러고 못 살 거예요. 그냥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글 싸지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발끈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그냥 싸우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애들한테는 떡밥을 안 주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분명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과 이런 사상을 갖고 인생을 살면 절대로 사회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 장난치듯이 사람들한테 분노 유발시키는 말, 뭔가 성별을 갈라치게 하는 글들을 쓰면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혼자 키득키득 거릴 애들이에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글들 쓰면서 쾌락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본인에게 절대로 발전과 관련돼서 아무런 득이 없어요. 세상은 더 배울 게 많고, 세상에 아무리 흉악하고 뭐하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게 많고 즐거운 것도 많거든요. 제발 인터넷 세상 속에서 익명 속에 가려져서 그런 행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끼리 나눠 갈라치기 하고 싸우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조선제일검 막 이런 글을 써서 이제 또 고소당하고 2차 가해를 한 내용들이죠.
1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주를 모르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범주도 없이 그냥 젠더 싸움 붙이겠다고 어그럽고, 이런 애들 분명히 경찰 조사받으면 다 그래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별 생각이 없었다, 뭐 망자에 대한 모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 의도는 없었다, 또 이런 말도 또 이런 핑계 대고 살 거예요. 아니요, 처벌 세게 받으셔야 돼요. 너무 고의적이고 너무 악랄해요. 본인의 쾌락을 위해 누군가의 피해를 이용했다라는 것, 제가 봤을 땐 정말 준하는 범죄입니다. 진짜 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번에 검거됐다고 본인이 자수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서 칼 사가지고 20명 뭐 여자들 연속살인 하겠다라고. 참 너무 한심해요. 이 사람도 그러겠죠. 어떤 글 봤는데 거기서 또 뭐 젠더 갈라치기 하니까 그거 보고 열받아서 그런 걸 쓴 거다, 바로 뭐 취소했다, 또 이런 얘기하면서 싹싹 비겠죠. 니들 다 처벌 받으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그냥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애들 무시하고 떡밥 안 주시고 사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보통 애들 아니고요, 그냥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시가 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글 싸지르다가 진짜 처벌 세게 받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 이렇게 검거된 2차 가해자들, 전 정말 처벌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내용은 제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언론에서 그 기사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이 좀 된 상태로 기사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크로스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좀 올라가는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얘기는 지금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조선이 공격했던 피해자들 중에 그 남녀 한 분 이렇게 쌍으로 같이 걸어가시다가 남자분이 공격 피해를 받고 이제 여자분이 행동하고 남자분이 행동하면서 이렇게 뒤치덕거리다가 이렇게 도망치는 그 영상도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저희도 이제 제보 내용들을 쭉 봤다가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약간 어서 왜곡 보도가 나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누가 누굴 버렸네, 누가 대단하네, 그게 어느 정도 컷 편집이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쪽 다 하세요. 그리고 이게 왜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가 마치 이 둘이 약간 뭐 연인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라고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같이 걷는다고 무조건 연인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 둘 사이가 이상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뭐 이상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면 또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연인 사이라고 확정하듯이 밖에 나간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뭐 가가지고 막 또 그거 가지고 이상한 거 촉발해가지고 서로 막 말다툼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저도 여러 군데에서 내용들을 전해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런 기사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유족분, 지금 치유를 받고 계신 피해자분들 빨리 완쾌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하시면서 이제 트라우마가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싸주고 보다듬어주고 하는 게 맞지, 우리들끼리 막 싸우면서 누구 2차 가해하고 이런 난리를 부리는 건 정말 미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런 이상한 애들은 무시해 주시고, 그런 글 싸질렀을 때 댓글 아무것도 안 달면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걔는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뒷이야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최대한 빨리 조속히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화 가능성 없는 애들은 가감없이 절대 밖에 내보내지 마시고 나라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